인사합시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기출 문제, 기출 분석 개강하는 날입니다. 기출 분석 교재가 두 개 있을 거예요. 첫 번째 교재는 이렇게 해설편 있는 교재가 있고, 두 번째 교재가 문제편 이렇게 있는 교재가 있을 건데, 저는 교수님들마다 좀 다르더라고요. 저는 문제편으로 수업을 하겠습니다. 이론편, 해설편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복습 용도로 활용하시고, 저는 요 문제편으로 아무것도 답이 없는 상태에서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학 개론 시간에는 굳이 해설편은 필요 없고요. 문제편만 가지고 수업을 진행한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 부동산학개론 기출 문제는 어떤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필요한 교재들도 좀 알려드리고, 일단 첫 번째는 당연히 기출 문제집이 필요하겠죠, 그죠? 기출 문제집은 해설편 말고 문제편 가지고 수업을 진행할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드디어 5월입니다. 5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이 이제 10월 말에 10월 25일 날 읽다 보니까 이제 딱 중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시험은 시작보다는 마무리가 중요한 시험이다 보니까 지금부터 어떻게 하느냐가 사실은 시험의 승부를 가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수험생들 중에서 지금까지는 정말 잘 따라오시다가 지금부터 이렇게 점수가 좀 안 나오고 공부 좀 잘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이탈하는 인원들도 있고, 처음에는 좀 미약했으나 나중에 이제 좀 정신이 바짝 차려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당연히 후자가 합격할 확률은 훨씬 더 높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아직 늦지 않았고요. 지금부터 열심히 잘 하셔도 충분히 합격이 가능하다 하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만 풀이하기에는 아직까지 이론적인 성숙도가 조금 떨어진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문제 받고 이론도 같이 공부하셔야 하는데, 이론은 제 교재 시크릿 노트라고 있습니다. 시크릿 노트. 시크릿 노트도 같이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시크릿 노트 없으면 수업 듣기가 좀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 수업을 이제 영상으로 들으시는 분들이든 실강으로 들으시는 분들이든 시크릿 노트를 꼭 구입하셔야 되는 이유가, 앞으로 진행하는 수업들이 전부 다 이걸로 진행이 됩니다. 요걸로. 그러니까 기출문제도 이론은 이론입니다. 이론은 이걸 보고, 문제는 저걸 보고,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앞으로 예상문제 진행할 때도 7월달, 8월달 수업입니다. 요걸로 수업을 진행할 거고, 그 다음에 세상의 모든 계산 문제라고 해서 세모계라는 계산 문제 특강이 있거든요. 이것도 이 교재로 진행합니다. 계산 문제 특강도. 마지막에 그 2주 만에 전체 진도를 끝내는 이론 총정리 수업도 앞으로는 요 교재로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단권화한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요 교재를 열심히 반복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출 과정은 기출 문제, 그 다음에 시크릿 노트 요 두 개 가지고 수업을 진행할 거고, 그 강의 그 목차, 그러니까 수업 진행 방향은 오늘 첨부 자료를 한번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첨부 자료에 강의 계획은요,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총론, 경제론, 시장론, 정책론 쭉쭉 가다가 감정평가라고 하고 개발론만 제가 항상 바꾸거든요. 요것만 바꿔서 8주 동안 수업을 진행하겠다 하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주 동안 이렇게 수업을 진행한다 하는 생각을 하시고, 이번 수업은 계속 강조합니다만은 시크릿 노트하고 그다음에 기출문제집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할 거다 하는 생각을 하시면 되고, 기출문제집은 문제편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전범위를 볼 거고요. 기출문제 풀이를 통해서 이제 확실한 60점 이상 만들기입니다. 60점 이상 만들기를 목표로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이 수업에 처음이신 분들은요, 그 이론 수업을 반드시 듣고 오셔야 됩니다. 제가 이론을 최소 1회독을 했다라는 가정을 하고 수업을 진행하니까, 이론 수업이 한 번도 1회독이 안 되신 분들은 좀 듣기가 힘들 수 있다. 그래서 재시생들은 바로 들어오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론 강의를 최소 1회독 이상 했다라는 가정을 하고 수업을 진행할 거니까, 초보자들의 경우에는 이론 강의를 반드시 기본 이론이든 요약 이론이든 관계는 없으니까요. 이론 과정을 한 번씩 듣고 오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간혹 이제 우리 수험생들 중에서 예습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손 들어봐요. 예습을 하고 싶다. 나는 꼭 예습을 해야 되겠다. 예습을 안 하면 안 되겠다 하시는 분들, 상당히 바람직합니다. 문제는 예습을 하고 오시는 게 상당히 좋긴 한데, 예습을 하고 싶다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기 싫다면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예습을 하고 싶다면
이렇게 한번 예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한번 문제 한번 볼까요, 우리 문제. 페이지 6쪽인가요? 6쪽. 1장 제목이 뭐죠? 부동산학의 체계죠. 체계. 총 몇 문제 있어요? 5문제 있어요? 예. 그럼 옆에다가 이렇게 5분이라고 적어 두시고요. 5분 안에 예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혹시 막 시간 3박 4일 잡고 예습하시는 것은 예습을 안 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나중에 모의고사를 통해서 그 시간 측정하시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고, 예습을 하신 분들은 문제가 5문제면 얼마든지 이렇게 하필 분필이 가능합니다. 하필 분필은 무슨 말인지 알려드릴 거예요. 예습은 충분히 하필 분필이 가능하니까 5문제면 5분입니다. 그러면 한 장 넘겨볼까요? 한 장 넘겨보시면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라는 표현이 나옵니까? 찾으셨어요? 예. 얘는 쭉 책을 넘기다 보면 몇 번까지 문제가 있냐면 18번까지 문제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럼 옆에다가 몇 분이라고 적어두고 18분 이렇게 적어두고, 그럼 아까 몇 분이었죠? 5분, 지금 18분이잖아요. 만약에 오늘은 시간적 여유가 30분밖에 없다, 예습을 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밖에 없다 하시는 분들은 2개를 23분 만에 푸는 거 괜찮아요. 좋아요? 근데 시간이 뭐 10분밖에 없다 하시는 분들은 앞에 5분짜리 5문제짜리만 시간 재서 문제 푸는 거. 근데 예습을 하실 때는 그러면 꼭 뭐를 측정해서, 시간을 측정해서 예습을 하시고, 두 번째 뭐까지 하셔야 되냐면 채점까지 하셔야 됩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채점. 채점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시간을 재서 문제는 풀긴 풀었는데 채점을 안 하시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예습을 하실 분들만 지금 요 얘기를 들으시면 되고, 뭐 예습은 개나 줘버려. 나는 예습은 안 할 거야 하시는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예습을 하실 분들은 자 봅시다. 예습을 하실 분들은 미리 문제를 풀어 보신다는 건데, 시간 측정하셔가지고 이제 예습을 하신다. 1분에 한 문제꼴로 예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반드시 뭐를 하라 그랬죠? 채점을 하라 그랬죠. 채점. 그러니까 내가 맞춘 것과 틀린 것을 여러분들 문제에다가 표시를 해 두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뭔지 아세요? 세 번째는 여러분들, 세 번째는, 그럼 내가 만약에 아까 18문제짜리 있었잖아요. 그죠? 아까 5문제짜리까지 합치면 23문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몇 분째서 푸는데? 23분째서 푸는데 23분을 다 썼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20문제밖에 못 풀었어요. 그러면 3문제는 풀었다 못 풀었다? 못 풀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찍는 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딱 걸렸어. 찍는 건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찍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으니까 반드시 찍기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면 모든 문제를 다 푼다. 모든 문제를 다 푼다. 그러면 혹시 다 못 푼 문제는 뭐 한다? 찍는다. 그러니까 찍어서 풀든 우리가 내용을 정리해서 풀든지 간에 어쨌든 문제를 23분이면 23분 차까지 마무리한다라는 느낌이 실제 시험에서 상당히 좋은 느낌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사실 우리가 40문제 중에서 부동산학 개론만 국한한다면 24문제를 맞춰야지 합격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절반 이상 60점이니까 40개 중에서 24문제를 이상 맞춰서 합격을 하는 건데, 제 생각에는 합격생 중에서 우리 합격생이 이제 부동산학 개론에 합격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들을 100명이라고 놓고 봤을 때 한 30명 정도는, 한 30% 정도는 24문제 이상을 확실히 아는 사람이에요. 정말 확실히. 그러니까 공부를 갖다가 잘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까지 단계가 오냐면 시험 치면서 본인 스스로 채점을 해요. 본인 스스로. 이건 확실히 맞는 거. 이해 안 될 거야.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이라서. 이거는 뭐 때려주기도 이게 답이야 하는 거를 시험 치면서 이건 무조건 맞는 건데 하고 채점해보니까 24개 이상입니다. 분명히 그런 분들도 존재를 하는데, 합격생들의 70%는, 그러니까 나머지 70%는요 확실히 알고 있는 게 20개에서 22개밖에 안 됩니다. 확실히 알고 있는 게 20개에서 22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합격하기 위해서 필요한 점수는 24개인데 몇 개가 지금 모자라냐면 2개에서 많게는 4개까지 모자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 모자라는 부분은 뭐를 통해서, 찍기를 통해서 우리가 정답으로 전환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찍는 거는 여러분들 실력이에요, 실력이 아니에요. 찍는 건 실력입니다. 왜 찍는 건 실력이냐면 그냥 5, 2, 3, 1, 4 이렇게 찍는 건 실력이 아닌데, 그 짧은 순간에도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냐면
정답이 몇 번이 많았는데 하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기출 문제고 단원별이다 보니까 그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한 번호 밀기를 꼭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한 번호 밀기 찍기는요, 연습을 반드시 해봐야 시험장에서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한 번호 밀 때 유의할 점은요, 그동안 많이 나왔던 번호 아니면 빈도가 적었던 번호로 한 번호 밀기를 반드시 해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찍는 거는 확률과 통계라는 수학의 내부 과목이 있거든요. 하나의 학문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통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학문이기 때문에 요행이나 운이 아니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실력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못 푼 문제가 10문제가 있다고 칩시다. 10문제까지 가면 안 되긴 한데 어쨌든 10문제가 있다고 칩시다. 10문제 중에서 한 번호를 쫙 밀었어요. 그러니까 2번을 밀든 1번을 밀든 관계없이 한 번호를 쫙 밀면 반드시 두 문제가 나옵니다. 반드시 두 문제를 맞출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테크닉 없이 아무 기술 없이 한 번호만 밀어도 두 개는 확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두 개 모자라시는 분들은 대거 합격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네 개 모자라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게 테크닉이 필요한 겁니다. 그동안 빈도가 낮았던 번호들을 민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격시험은 그렇습니다. 이 국가공인자격시험은요, 1번부터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오지선다에서 정답이 통상 8개씩 분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을 밀면 반드시 20%의 확률은 나온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문제를 풀다 보니까 3번이 3개밖에 없는 거예요. 3번이 3개밖에 없을 리가 있다 없다? 없어요. 절대로 그럴 일은 없으니까요. 나머지 지문을 3번으로 밀면 2개 초과 달성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2개 초과 달성. 저는 정말 농담 아니라 10개 찍어서 6개 맞춘 분까지 봤습니다. 10개를 마지막에 못 푼 문제가 있었는데 골았다가 오늘따라 2번이 없네 하고 2번 밀어서 6개를 맞춘 분도 계셨습니다. 10개 찍어서 그분요, 10개 풀어서 6개 맞출 수 있을까 없었을까? 그분 실력에 잘 봐요. 총 40개 중에서 10개를 못 풀었다고. 40개 중에 10개를 못 푼 분이면 부동산학 개론 실력이 그렇게 좋은 분으로 생각되지는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3박 4일 줘도, 시간 더 줘도 10문제를 다 풀어서 6개를 못 맞출 건데 찍어서 6개, 그러니까 물론 6개까지는 못 맞추겠지만 그분 같은 경우는 초과 달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계속 이 찍기 연습을 충분히 하셨던 분으로 생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찍는 걸 갖다가 전혀 불안해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저하지 마시고, 나는 실력으로 승부 볼 거야. 실력으로 승부 보면 합격 못합니다. 합격 못합니다. 아니면 공부를 압도적으로 더 많이 해버리시든지, 과목별로 공부를 갖다가 압도적으로 많이 해서 24개를 넘겨버리시든지. 근데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정규 분포 곡선에 그대로 합격대 60점대에 분포하고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 불합격해도 50 몇 점대로 떨어지고요. 합격을 해도 60점 초반대로 합격하는 경우가 대부분의 수험생들입니다. 이게 완전한 정규 분포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계신 분들이 합격 이 산을 넘으시려면요, 찍기 연습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다 이론 문제겠습니다만 당장 다음 주 예습부터 경제론의 계산 문제 복잡한 것도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들은 이렇게 전략을 잘 세워야 됩니다. 만약에 22개 조합을 한다 하시면 22분을 딱 재서 시간 배분을 좀 잘 하셔가지고 시간을 푸시고, 혹시 문제를 풀다 보니까 문제가 33개나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은 20분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 33개를 뭐 17개, 13개 이렇게 나눠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시간 합필, 분필 이렇게 하셔가지고 반드시 시간 측정해서 문제를 풀고, 시간 측정해서 문제 풀지 않을 것 같으면 예습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채점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내가 맞는 것과 틀린 것을 구분해낼 줄 알아야지 수업의 집중도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맞춘 문제는 복습 삼아 듣는 거고요, 틀린 것은 맞는 것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요, 복습을 하더라도 선별적인 복습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수요 공급 이론을 예를 들었을 때 내가 유량저량 문제는 맞췄습니다. 그는 그냥 수업 듣고 끝내시는 거예요.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는 맞췄습니다. 그것도 수업 듣고 끝내는 겁니다. 근데 균형에서 자꾸 틀리는 겁니다. 그러면 복습도 균형을 집중적으로 하는 겁니다. 또 탄력성은 좀 괜찮은데 거미집 이론이 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거미집 이론만 선별해서 복습하시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부터는 복습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선별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못 푼 문제는 반드시 찍기를 하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예를 들면 22개밖에 안 풀었는데 찍는 게 5개야. 오늘 너무 많이 찍었네.
다음부터는 찍는 걸 갖다가 최소화해야 되겠네라고 하다 보면 뭐가 생기기 시작하냐면 문제를 선별하는 능력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문이 좀 길거나 복잡한 계산 문제는요 나중에 풀어야지 하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은 제가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몰랐던 사실을 알게 해드릴 수는 있지만 본인 시험 치는 스타일을 제가 통제할 수는 없더라고요. 보니까 아무리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봐도 그 능력이 길러지지는 않는 것 같으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를 충분히 생각을 하시면서 시간 측정하고 채점하고 찍고 시간 측정하고 채점하고 찍고 이런 연습을 갖다가 계속 하시면서 따라와 주시면 올바른 예습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시겠죠? 예, 예습할 때 꼭 채점까지 하셔야 되고 내가 뭐를 알고 있는 건지 뭐를 모르고 있는 건지를 판단하시고 찍어서 맞춘 문제가 많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거예요. 찍어서 맞춘 문제가 많은 것도 정말 좋은 거니까요. 그것도 실력이니까 찍는 것도 여러분들 점수 실력에 포함을 시키셔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러면 이제 바로 1번 문제부터 풀어봐야 되는데 당연히 시크릿 노트를 먼저 볼 겁니다. 시크릿 노트. 자, 시크릿 노트 몇 쪽으로 가시냐면 11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시크릿 노트 11쪽입니다. 자, 시크릿 노트 11쪽 펴셨어요? 네, 11쪽 펴시니까 어떤 표현이 등장을 하냐면 11쪽입니다. 어떤 표현이 등장을 하냐면 부동산 업이란 표현이 등장합니다. 따라해볼까요? 부동산업. 한 번만 더. 부동산업. 부동산업을 우리가 분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분류하라는 대로 분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 두 번째는 둘, 세 번째는 넷, 다섯 번째는 네 번째는 12 이렇게 분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동산업은요. 일단 두 개로 분류하면요. 무슨 업과 무슨 업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임대 및 공급업과 관련 서비스업이 있습니다. 관련 서비스업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논의 편의상 및이라는 글자는 생략을 할게요. 부동산업에는 무슨 업과 무슨 업이 있어요? 임대 공급업과 관련 서비스업이 있습니다. 임대 공급업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요. 임, 개공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임, 개공. 임대업과 개발 공급업이 있고 384 하나 꺼놓을게요. 384 하나 꺼놓겠습니다. 관련 서비스업에는 뭐가 있냐면 관, 중자감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관, 중자감. 그래서 보지 말고 한번 해볼까요? 부동산업에는 무슨 업과 무슨 업이 있는지 두 개로 한번 얘기해봐요. 시작. 임대 공급업과 관련 서비스업. 임대 공급업에는 뭐가 있어요? 임, 개공. 임이 뭐죠? 임대업입니다. 임대업. 개공은요? 개발 공급업입니다. 관련 서비스업에는 뭐가 있나요? 관, 중자감. 관이 뭐죠? 관리업입니다. 중자감은 뭐고요? 중개, 자문, 감정평가업이 됩니다. 좋아요? 이때 임대업은 몇 개 있습니까? 그러면 임대업은 3개 있습니다. 뭐 있어요? 주거, 비주거, 기타. 필기 하나 해놓을까요? 주거는 누구 같은 거냐면 아파트 같은 거예요. 뭐요? 아파트. 비주거용은 사무용 같은 거예요. 뭐요? 사무용. 사무용 부동산은 삶에 살 수 없으니까. 기타에는요, 사업시설 하시면 돼요. 뭐라고요? 사업시설. 근데 조심하셔야 될 건, 임대업에는 주거 들어가요? 비주거 들어가요? 기타 들어가요? 다 들어가니까 됐어요. 개발 공급업도 주거 들어가요? 비주거 들어가요? 기타 들어가요? 그럼 됐어요. 근데 관리업이 중요한 거예요. 관리업은 무슨 관리업과 무슨 관리업이 있는데 주거와 비주거용 관리업은 있는데 무슨 관리가 없어요? 기타 관리가 없어요. 기타 관리 없다. 근데 방금 아까 제가 기타는 누구라 그랬죠? 시설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요? 사업 시설. 그럼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아파트를 임대하거나 아파트를 개발 공급하거나 아파트를 관리하는 건 부동산업이에요? 부동산업이 아니에요? 맞죠? 아파트는 뭐니까? 주거용이니까. 사무용을 임대하거나 사무용을 개발 공급하거나 사무용을 관리하는 것은 부동산업이 아니에요. 업이 맞아요. 근데 사업시설이 중요한 거예요. 사업시설이 누군데? 기타인데 사업시설은 많은 거는 부동산업이 맞냐면 임대하는 거랑 개발 공급하는 것까지는 부동산업이 맞는데 사업시설을 관리하는 것은 부동산업이 아니에요. 이건 무슨 관리라서? 기타 관리라서. 그래서 임대는 주거, 비주거, 기타 다 있나요? 개발 공급업도 주거, 비주거, 기타 다 있나요? 관리하는 것은 뭐까지밖에? 주거, 비주거 관리까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파트 관리하는 거 부동산업 맞다 안 맞다? 맞아요. 사무용 관리하는 것도 부동산업이 맞아요. 근데 사업시설을 관리하는 것은 부동산업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부터 네 글자 4번 해주셔야 됩니다. 몇 글자 4번?
네 글자 따라합니다. 중개대리 제가 미슨 생략한다 그랬으니까 투자자문 감정평가 분양대행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업 12개를 주관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단계가 돼야 됩니다. 요거는 암기하면 하나 맞추는 거고 암기 못하면 하나 틀리는 거니까. 자, 가보자. 4개입니다. 부동산업에는 무슨 업과 무슨 업이 있어요? 임대공급업과 관련 서비스업이 있습니다. 임대공급업에는 뭐가 있어요? 임, 개공. 관련 서비스업에는 뭐가 있어요? 관, 중자감. 임대 몇 개 있어요? 3개. 주거, 비주거, 기타. 총 몇 개지 지금까지? 3개. 개발 공급업 몇 개 있어요? 3개. 주거, 비주거, 기타. 관리 몇 개 있어요? 2개. 주거, 비주거. 여기까지 몇 개? 8개. 3개, 3개, 2개니까 8개. 그리고 4개가 더 있어요. 4개. 그래서 총 12개거든요. 시작. 중개, 대리, 투자, 자문, 감정평가, 분양, 대행. 그러면 그 투자업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건설업은요? 있을 것 같은데 없다니까. 금융업이요. 없다. 건설업, 투자업, 뭐 이렇게 금융업 이런 거 없습니다. 네 글자 해야 됩니다. 중개대리, 투자자문, 감정평가, 분양대. 자, 그러면 이거 없이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없이.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는 거야. 부동산업은 2개로 분류한다면 무슨 업과 무슨 업이 있어요? 이 방법이 없어요. 대답 못하면 안 돼. 임대공급업과 관련 서비스업이 있다. 관련 서비스업이 있다. 여기까지 되셨어요? 네, 오케이. 임대공급업에는 뭐가 있어요? 임개공이 있습니다. 임대업과 개발공급업. 관련 서비스업에는 뭐가 있어요? 관, 중자감이 있습니다. 되셨어요? 예. 그리고 이제 12개 해야 되는데 하실 수 있겠어요? 예. 임대는 뭐 있어요? 주거, 비주거, 기타. 이까지 3개. 개발공급업은요? 주거, 비주거, 기타. 이까지 6개. 관리업은요? 주거, 비주거. 뭐가 없어서? 기타 관리가 없어서. 이까지 몇 개? 8개. 어려운 거 아니야. 3개, 3개, 2개. 예. 8개. 그리고 몇 개짜리? 4개짜리가 4개 있는 겁니다. 시작. 중개, 대리, 투자, 자문, 감평, 감정평가. 맞아요? 분대, 분양, 대행업이 있다. 이렇게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려봅니다. 이해하셨죠? 네,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혹시나 싶어서 하는 얘기니까 편안하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부동산 학이 어떤 학문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대답을 좀 하셔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를 고르세요. 부동산학은 하나의 학문으로 표현되는 단순 학문일까요? 종합적인 학문일까요? 종합과학입니다. 두 번째는 부동산학은 기초과학이나 순수과학일까요? 응용과학일까요? 응용과학입니다. 기초나 순수과학이 아니에요. 뜬구름 잡는 추상적인 학문일까요? 구체적인 경험과학일까요? 구체적인 경험과학입니다. 실사구시 학문이라 그래요. 구체적 경험과학. 또 중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부동산학은 자연과학일까요? 사회과학일까요? 절대로 사회과학입니다. 자연과학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회과학입니다, 사회과학. 그러니까 부동산학은 태풍, 홍수, 지진, 해일 이런 거 다루는 거 아니라 정책, 투자, 금융, 개발, 감정, 평가와 같이 인간과 부동산의 관계를 다루는 사회과학입니다. 마지막 부동산학은 법 규제가 적어요, 많아요? 많죠. 그래서 규범과학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과학이요? 규범과학. 이번에는 필기할 필요도 없으면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이 있거든요. 연구 대상은 딱 2개 있습니다. 부동산 현상과 부동산 활동이라는 게 있어요.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게 부동산 활동이고요. 부동산 자체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법칙성을 부동산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부동산학에 접근하는 방법에는 종합식 접근이라는 게 있고 의사결정 접근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하는 접근이 어떤 접근인지 한번 얘기해 볼래요? 네. 부동산학은 종합과학이기 때문에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복합 개념을 짬뽕시켜서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무슨 접근? 종합식 접근.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라고 보고 자기 이윤을 극대화하는 존재라고 보는 겁니다. 합리적인데 자기 이윤을 극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맡겨놔도 괜찮을 것 같다 하는 게 무슨 접근? 의사결정 접근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이 있거든요.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은 몇 가지 원칙이 있냐면 4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능, 안, 경, 공이라 그래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부동산학에서는 능률성의 원칙이라 그래요. 능률성의 원칙인데 소유도 능률적으로 해야 되고요. 거래도 능률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소유를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최유효 이용이 지켜져야 되고, 거래를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거래 질서가 확립이 돼야 된다. 거래 질서가 확립이 돼야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예. 그리고 뒤에 가서 정말 자세하게 배울 건데, 간혹 우리 수험생들이 문제 풀다가 요 부동성하고, 진짜 있는 일입니다. 이 부증성하고를 구분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거를 한 끗 차이라고 얘기하기는 너무 큰 차이니까 제가 얘기할 때 이게 무슨 성과 관계가 되는지를 솔직하게 담백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 시장이 국제화되고요. 국제화되고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으니까 사람이 그 장소에 임한다. 임장활동을 해야 되고요. 원튼 원하지 않든 부동산은 외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외부 효과, 지역 분석. 문제 풀다가 국제화, 임장활동, 외부 효과, 지역 분석 이런 게 뜨면 무슨 성? 그럼 부동성입니다. 부동성. 이번에는 토지는 물리적으로 절대량을 절대로 증가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는 희소하고 부족해요. 희소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토지를 이용할 때는 집약적 이용을 해야 되고 최유효 이용을 해야 됩니다. 희소하고 부족할 때는 토지 공개념 제도가 발달하고요. 경쟁하게 만들고요. 갖고 싶어 하더라 소유 욕구가 발동을 하고요. 지가 지대가 발생하더라. 희소하고 부족하니까. 이런 것들은 무슨 성? 부증성입니다. 다시 한 번 더. 희소, 부족, 집약적, 최유효, 경쟁, 소유욕. 이런 말이 뜨면 부증성입니다. 아직도 임장활동, 국지화, 외부효과, 지역 분석의 부동성과 희소, 부족, 집약, 최유효, 경쟁, 소유욕의 부증성을 구분하지 못하시는 것은 공부를 너무 안 해도 너무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습니까? 부동성, 부증성 구분 못하시는 분들은요. 일단 세법은 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하여튼 세법 공부하다 걸려봐. 부증성, 부동성 구분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지금 세법, 공시법 할 때가 아닙니다. 부동성, 부증성 구분해야 될 때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문제풀이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한데 나중에는 습관이 되실 겁니다. 1번 문제부터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편입니다. 문제편의 1번 문제부터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갑니다. 부동산학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틀린 것 찾아라. 부동산학을 순수과학과 응용과학으로 구분할 때 부동산학은 무슨 과학이다? 응용과학이다. 공부하시는 방법은 뭐 아니고 순수 아니고 응용이다. 이렇게 공부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두 번째, 부동산학의 연구 뭐래요? 대상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동산 뭐랑 활동, 부동산 현상. 한번 읽어봤던 기억만 있으면 됩니다. 자, 부동산학에 접근하는 방법은 우리가 두 가지 접근 방법만 공부하시면 돼요. 하나는 종합식 접근이고 하나는 의사결정 접근인데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 자기 이윤 극대화 그러면 의사결정 접근이고 지금처럼 보세요. 법경기. 이 법경기 복합 개념으로 접근하는 거. 이렇게 접근하는 건 무슨 접근이죠? 종합식 접근이 됩니다. 무슨 접근? 종합식 접근. 4번 부동산학은 단순과학이에요? 종합과학이에요? 종합과학입니다. 마지막 5번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이 몇 개 있는데 4개. 시작. 능, 안, 경, 공이 있습니다. 능률성, 안전성, 경제성, 공정성이 있는데 소유할 때 이렇게 최유효 이용이 지켜져야 된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죠. 맞아요? 요거는 안전하게 일처리하기 위해서입니까? 능률적으로 일처리하기 위해서입니까? 이게 답입니다. 안전성이 아니라 능률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 중 능률성의 원칙은 최유효 이용이 지켜져야 된다. 그런 표현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하셨죠? 예. 답은 몇 번? 5번인데 잠깐 말 나온 김에 그러면 제가 좀 살펴봐야 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무슨 이용이 떴어요? 최유효 이용이 떴습니다. 뒤에 가면 최유효 이용이 또 떠야 안 떠요? 뜨겠죠. 미리 공부 다 하고 갑시다. 그래도 되겠어요? 네. 첫 번째는요. 토지를 이용할 때 최유효 이용해야 되는 것은 토지의 특성 무슨 성 때문일까요? 부증성. 맞아요. 부증성. 토지는 희소하고 부족하니까 토지를 이용할 때는 최유효 이용을 해야 됩니다. 혹시 하나 더. 용도의 다양성. 토지는 용도가 다양합니까? 그럼 그 다양한 용도 중에서 이 토지에 가장 적합한 용도 한 놈을 뽑아내야 됩니까? 그걸 최유효 이용이라 그래요. 그래서 토지를 이용할 때 최유효 이용해야 되는 이유는 무슨 성 또는 무슨 성? 부증성 또는 용도의 다양성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두 번째 한번 해볼까요? 예. 정말 중요한 건데
우리 감정 평가를 하는 순서는 지역 분석을 먼저 하고 개별 분석을 나중에 한다 그래요. 지역 분석을 먼저 하고 개별 분석을 나중에 하는데 지역 분석은 가격은 몰라요. 가격의 수준만 아는 거예요. 가격, 수준. 개별 분석을 해야지 가격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더. 지역 분석은 가격, 수준. 개별 분석은 가격. 지역 분석은 먼저 나중에. 먼저. 개별 분석은 나중에. 그리고 시험 반드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은 이용을 판정하거든요. 뭘 판정한다고요? 이용. 근데 이용이 두 가지 이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표준적 이용이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최유효 이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표준적 이용은 어디서 판정하는 거죠? 지역 분석에서 판정하는 겁니다. 바뀌면 절대 납니다. 선지표. 지역 분석에서는 표준적 이용을 판정합니다. 맞죠? 그러면 지금 보고 계시는 무슨 이용은 최유효 이용은 지역 분석에서 판정하는 거다. 개별 분석에서 판정하는 거다. 개별 분석에서 판정하는 거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역 분석은 무슨 이용을 따지고 이상 소리 하지 말고 표준적 이용을 따지고 개별 분석에서 최유효 이용을 따지는 겁니다. 세 번째. 부동산은 실제로는 최유효 이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 평가할 때는 반드시 뭐를 전제로 평가하게 되냐면 최유효 이용을 전제로 평가합니다. 자, 근데 현재 이용되고 있는 부동산의 상태가 최유효이 아닐 수도 있어, 없어? 있어. 이 부동산을 감정 평가할 때는요, 최유효용이 미달되는 부분을 우리가 감가 처리를 합니다. 뭐 처리한다? 감가. 이 감가가 세 가지 감가가 있거든요.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가 있는데 편안하게 대답해 보세요. 마멸, 손상, 파손, 노후화처럼 사람으로 치면 늙는 거. 부동산도 시간이 지나면 늙거든요. 이런 감가를 무슨 감가? 물리적 감가라고 합니다. 시험에는 잘 안 나옵니다. 시험에는 대부분 나머지 두 가지 감가가 나오는데 부동산 내부에 설계, 설비, 형식, 디자인이 불량합니다. 최유효용이 현격히 미달됩니다. 이때 주는 감가는 기능적 감가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마지막 감가. 인근 지역이나 부근 지역의 상권 세태, 시장성 감퇴로 말미암아 내 부동산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주변 환경 변화로 인해서 내 부동산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은 감가는 감가인데 무슨 감가? 경제적 감가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감가가 몇 개 있는데 세 개 있는데 다 집어치우고 두 가지. 설계, 설비, 형식, 디자인처럼 내부에서 생긴 감가는 기능적, 인근 부근 시장성 감퇴로 인한 외부 요인에 의한 감가는 경제적. 요게 항상 감정평가는 최유효용이 전제가 되는데 최유효용이 미달될 때는 감가를 주는 겁니다. 자, 근데 최유효 이용은 우리 뒤에 가시면 감정평가로 배우지 않습니까? 상당히 유명한 조문이 있습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라는 조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줄여서 뭐라 그랬죠? 감칙이라 그랬죠. 맞아요? 감칙 몇 조에 최유효용이 있어요? 감칙 몇 조? 일단 감칙 5조는 시장 가치예요. 감칙 6조는 현황 기준의 원칙이고 감칙 7조는 개별 물건의 기준의 원칙이고 막 그렇습니다. 오케이? 최유효용은 감칙 몇 조 있을까? 없어요. 없어요. 감칙 규정에 없습니다. 쌤, 그러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방금 왜 한 거야? 시험 출제됐어요. 어떻게 나왔냐면 다음 중 감칙 규정에 없는 게 뭐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1번의 시장가치, 2번의 현황 기준, 개별 물건, 감정평가 방식, 최유효 이용 이렇게 나왔습니다. 최유효용은 감칙 몇 조? 감칙의 규정에 없는 겁니다. 실제로 기출문제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하시는 겁니다. 감정평가할 때는 뭐를 전제로 평가하지만 최유효 이용을 전제로 평가하지만 그거는 감정평가 실무에서 그렇고 법 규정에는 최유효 이용이라는 표현 자체가 있다 없다? 없다까지를 기억해 주시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럼 우리 최유효 이용의 모든 것 잘 보시고 소유할 때 최유효 이용하는 것은 능한 경공 중에서 뭐 할 때? 능률성 때문이다. 요거 됐어요? 토지의 특성은 무슨 성? 부증성, 용도의 다양성. 최유효 이용을 판정하는 건 지역 분석에서 개별 분석에서 개별 분석에서. 그럼 지역 분석에서는 어떤 이용을 따지죠? 표준적 이용. 개별 분석에서 최유효 이용을 따집니다. 감정 평가할 때는 뭐를 전제로 평가하는데? 최유효 이용을 전제로 평가하고 최유효 이용이 미달될 때는 뭐를 해준다? 감가를 해준다. 감가는 몇 개? 3개. 그중에서 우리 기능적 감가와 경제적 감가는 구분하기로 했습니다. 최유효 이용은 감칙 몇 조에 있죠? 없어요. 없어요. 까지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 답은 몇 번? 5번입니다. 답 모르죠. 답은 5번입니다. 틀린 것을 찾아라고 있고 소유할 때 최유효 이용해야 되는 것은 능한 경공 중에서 안전성 때문이 아니고 능률성 때문입니다. 이해하셨죠? 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번 문제 한번 볼게요. 2번 문제.
이것도 한 번 보고 다시는 안 볼 거예요. 자, 갑니다. 부동산 활동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부동산 공간은 3차 공간이 있거든요. 무슨 공간이 있다고요? 3차. 뭐 있어요? 공중, 지표, 지하. 이렇게 세 가지가 3차 공간입니다. 근데 우리 지표 위에다가 물 하나 써놓으세요. 물. 자, 이 감정평가 다시에 나왔었어요. 물에 관한 권리는 지하권과 관계가 된다. 공중권과 관계가 된다. 지표권과 관계가 된다. 지표. 물은 지표예요. 남기할 때 물지표 하세요. 시작. 한 번만 해놓으세요. 물지표. 물에 관한 권리는 지하 아니야. 공중 아니야. 지표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러분 혹시 저기 용적률이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용적률. 용적률은 공중, 지표, 지하 중에서 누구와 관계가 될까? 오직 공중? 얘기해봐. 지하 관계 없어? 없어요. 이 용적률을 인근 토지로 옮기는 제도가 있습니다. 여기서 용적률을 행사하지 마. 대신에 여기서는 용적률을 행사하지 말고 개발이 가능한 다른 곳으로 용적률을 행사해야 하는 제도를 뭐라 그래요? 개발권 양도제도라고 합니다. 개발권 양도제도. 영어로는요. TDR.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렇게 개발권 양도제도란 말이 없습니다. 왜 없죠? 우리나라에 시행되는 제도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 풀다가 혹시 지금 소개드렸던 용적률이나 개발권 양도제도라고 해서 뭐가 뜨면요. TDR이 뜨면 얘는 누구와는 전혀 관계가 없고 지하와는 전혀 관계가 없고 오직 무슨 공간과 공중권과만 관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은 지표, 용적률이나 TDR은 공중. 근데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제 뭐 민법에서 나오는 표현인데 혹시 민법에서 구분지상권이란 말을 들어본 적 있다 없다? 있어요? 예. 구분지상권은 지금 소개해드렸던 공중, 지표, 지하 중에서 누구 관계가 될까요? 누구요? 누구? 아닙니다. 얘는 오직 공중하고 지하와 관계가 됩니다. 두와 다 관계가 되는 겁니다. 구분지상권은요. 지상권 설정할 때 뭐의 범위를 정하여?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이렇게. 결혼 열심히 해야 되겠다. 지금 민법 안 맞다 지금. 그러니까 공중하고 지하와 관계가 되는 겁니다. 상하의 범위를 정하는 거니까. 그래서 왜 그 구분지상권에서 정말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는데 구분지상권의 목적물이 될 수 없는 게 수목은 구분지상권의 목적물이 될 수가 없는 게 이렇게 얘는 공중하고 지하와만 관계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수목을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아 놓을 수도 없고 지하에 다 파묻어 버릴 수도 없는 거니까 수목은 내가 지금 이상한 말 하고 있나? 들어봤을 텐데 그 지하, 공중 모두 관계되는 겁니다. 공중, 지하 모두 관계되는 게 구분지상권. 그럼 정리 한번 해보자. 물은 지표, 용적률이나 TDR은 오직 공중, 구분지상권은 공중과 지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부동산 활동은 3천 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거 맞다 안 맞다? 맞다. 그럼 자 우리 소거 작업 한번 해봅시다. 소거 작업. 소거 알죠? 하나 풀고 밑에 가서 엎대주는 거야. 그럼 기억은 맞아 안 맞아? 맞아. 그럼 뭐는 답은 아니야. 3, 4, 5는 답이 아니지. 이걸 전문용어로 뭐라 그래요? 1타 3피라 그래요. 하나 풀었는데 3개가 날아가는 거지. 그리고 니은한 거 보겠습니다. 부동산이란 놈은 사회성, 공공성 있는 재산을 다루기 때문에 거래 당사자들은 윤리적으로 행동할 필요가 없고 부동산 업자에게는 높은 윤리성이 요구되는 거 맞아요? 아니겠죠. 누구나 거래 당사자나 부동산 업자 모두에게 높은 윤리성이 요구된다라고 해야지. 그럼 이 지문을 그대로 해석한다면 거래 당사자는 개판 쳐도 되고 업자만 높은 윤리성이 요구된다는 뜻이잖아. 그지? 그래서 부동산 거래 당사자도 윤리적으로 행동할 필요가 있고 업자에게도 높은 윤리성 요구된다라고 해야지. 그럼 니은이는 틀리죠? 답은 몇 번? 2번이고 디귿 한번 가보죠. 부동산은 영속성이 있습니까? 그래서 배려를 할 때 단기적 배려, 장기적 배려? 장기적 배려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요? 장기 때문에 무슨 성? 영속성. 좋습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고 리을 가보겠습니다. 리을. 자, 부동산 활동의 주체가 인간이라는 점에서 대물 활동은 아니고 대인 활동이다. 자, 부동산 활동은 대물 활동입니까? 대인 활동입니까? 둘 다라고 해야 됩니다. 둘 다. 대인 활동인 동시에 대물 활동이라고 해야 됩니다. 계속 갑니다. 체계화된 이론 활동이므로 기술성보다는 과학성이 강조된다. 부동산 활동에서는요. 기술성과 과학성 중 누가 강조될까요?
둘 다 강조됩니다. 이론 부분에서는 과학성이고요. 실무 부분에서는 죄송합니다. 이론 부분에서는 과학성이고요. 실무 부분에서는 기술성 둘 다 강조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둘 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부동산 활동은 대물 활동이에요? 대인 활동이에요? 둘 다고. 과학성과 기술성 중에서는 누가 조금 더 강조돼요? 둘 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틀렸습니다. 예. 미연 갑니다. 부동산 활동 무슨 활동? 임장 활동. 자, 대답 잘하셔야 됩니다. 국지화, 임장 활동, 외부 효과, 지역 분석은 무슨 성? 정확하게 발음. 부동성. 희소, 부조, 집약적 이용, 최유효 이용, 소유 욕구, 지가지대 발생, 그다음에 경쟁 이런 것들은요. 부증성입니다. 아직도 부동성과 부증성을 구분하지 못하시는 것은 조금 심각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임장 활동은 뭐 때문이라고요? 부동성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증성 아니에요. 예. 이 문제 답은 기읍과 디귿 정답 2번이고요. 2번 니은, 리을, 미음은 틀립니다. 여기까지는 가볍게 보시고 자, 우리 외웠던 거 가지고 이제 3번을 풀 건데 3번이 보니까 뭐를 찾으래요? 관련 서비스업. 잠깐만 저를 한번 보세요. 이 문제는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한 10초 안에 풀어야 됩니다. 자, 부동산업에는 무슨 업과 무슨 업이 있어요? 임대공급업과 관련 서비스업이 있어요. 이거 대답 못하시는 분들은 못 외운 거예요. 아직까지. 못 외운 겁니다. 이런 기초 암기 못해서 틀리시는 것은요. 좀 부끄러운 일이에요. 사실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부동산업에는 무슨 업이 있다고요? 임대공급업과 관련 서비스업. 근데 여기서는 뭐만 물었어요? 관련 서비스업. 관련 서비스업에는 뭐가 있어요? 그러면 바로 관중자감 떠야 돼. 뭐가 떠야 된다고요? 관중자감. 관에 뭐 있어요? 아니 그 뭐 있냐고 그러니까 주거, 비주거. 기타는 없지. 그리고 네 글자 4개 나오는데 알고 계세요? 쓰진 않겠으니까 대답해 주세요. 시작. 중개대리, 투자자문, 감정평가, 분양대행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 관련 서비스는 총 몇 개가 있냐면 6개가 있는 거예요. 주거용관리, 비주거용관리, 중개대리, 투자자문, 감정평가, 분양대행 이 6개 속하지 않는 걸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물어봐야 되겠다. 관리 중에서 주거용 관리 되나? 관리 중에서 비주거용 관리 되나? 그리고 투자자문 있나? 그리고 중개대리 있나? 개발 공급도 있죠? 없어요. 개발 공급 있었는데 얘는 부동산 무슨 업에 속하지? 임대 공급업에 속하지 관련 서비스업에 속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임개공 찾아야 돼. 관중자감 찾아야 돼. 관중자감 찾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뭘 물었기 때문에? 관련 서비스업을 물었기 때문에. 그래서 3번 이놈이 정답인데 3번 이놈은 부동산업이 맞는데 안 맞는데? 맞는데 무슨 업이 아니라 관련 서비스업이 아니라 무슨 업에 속하기 때문에 임대 및 공급업에 속하기 때문에 관련 서비스업에 해당되는 설명으로 틀린 게 3번이 되는 겁니다. 맞잖아 4번. 아니 왜 수업하는데 시비 걸고 그래요? 4번이 맞잖아요 여기. 미안합니다. 예. 아씨. 임대 공급업에 속하지 관련 서비스업에 속하지 않는 겁니다. 중개대리업은 부동산업이 맞죠? 예. 4번이 정답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이해하셨죠? 예. 오케이. 4번 문제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4번 문제 출발합니다. 일로 오세요. 이번에는 아예 뭐에 속하지 않는 걸 찾아라 그랬어요. 부동산업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려운 줄 아세요? 12개거든. 몇 개? 12개. 아까는 몇 개짜리? 6개짜리. 관련 서비스업은 주거, 비주거, 관리업과 중개대리, 투자자문, 감정평가, 분양대행 6개짜리 물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12개짜리 물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뭐가 나와야 되면 주거, 비주거, 기타, 임대업. 오케이? 주거, 비주거, 기타, 개발 공급업, 주거, 비주거, 관리업, 중개대리, 투자자문, 감정평가, 분양대행 그거 물은 겁니다. 딱 물었을 때 부동산업이 맞는지 안 맞는지 얘기해 주세요. 주거용 개발 공급업, 주거용 기타 임대업. 자, 문제 빨리 푸는 방법 좀 알려드릴게요. 끝날 때 뭐로 끝나거나 개발 및 공급업으로 끝나거나 끝날 때 뭐로 끝나거든? 임대업으로 끝나거든. 보지 마세요. 무조건 맞으니까. 왜 무조건 맞냐면 앞에 주거, 비주거, 기타가 다 떠도 괜찮거든. 맞아요? 근데 끝날 때 뭐로 끝나는 놈은요? 관리업으로 끝나는 놈은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얘는 뭐까지 하면 되니까 주거, 비주거까지 되니까. 비주거가 떴으니까 맞아 안 맞아? 맞지. 만약에 얘가 기타 부동산 관리업 떴으면 답은 또 4번이 되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4글자입니다. 중개대리라는 4글자 있어? 예. 투자금융이라는 4글자도 있지?
아니면 없습니다. 투자 자문업입니다. 투자 자문업이지 투자 금융업은 없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한 번만 더 주관식으로 얘기해 보죠. 부동산업에는 무슨 업과? 임대 공급업과 또 관련 서비스업이 있다. 맞아요? 383 걸어놓고 임대 공급업에는 뭐가 있어요? 개공이 있어요. 관련 서비스업은 중자감이 있습니다. 맞아요? 임대 몇 개? 됐습니다. 개공 몇 개? 됐습니다. 관련 정확하게 뭐야? 주거, 비주거 뭐 없어요? 기타 없어요. 두 글자씩만 얘기해 볼까요? 네 글자긴 하는데 시작. 중개, 대리, 중대, 투자, 자문, 투자, 감정평가, 감평, 분양, 대행, 분대 이렇게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요거 못 쓰는 분들은 이 문제 못 푸는 거예요. 그냥 암기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업이 나올 때가 한번 됐습니다. 하나만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5번 문제. 자, 얘는 콕 집어서 부동산업 중에서 무슨 업만 얘기해봐라? 관리업만 얘기해봐라 그랬습니다. 자, 관리업은 무슨 관리업은 있는데? 주거, 비주거 관리업은 있는데 무슨 관리업이 없다? 기타 관리업이 없는 겁니다. 맞아요? 아니 그럼 대답해봐야 되겠다. 주거는 어떤 걸 주거용이라고 합니까? 아까 필기하던데 보니까 아파트? 맞아요? 비주거용은 뭐예요? 사무용? 맞아요? 그리고 기타는 뭐예요? 사업 뭐? 시설이라는 표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대답하세요. 아파트 관리하는 건 부동산업이 아니야. 업이야? 왜 업이야? 주거용이니까. 뭐는요? 아파트는 뭐라서 주거용이라서 부동산업이 맞다니까. 맞아요? 그러면 사무용 부동산을 관리하는 건 부동산업이 맞아 안 맞아? 맞아. 왜 맞아? 비주거용이니까. 맞아요? 근데 사업시설을 관리하는 건 부동산업이 아니야. 왜 아니야? 기타니까. 기타가 사업시설이라는 걸 아셔야 돼. 답은 몇 번? 4번.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시설을 임대하는 건 부동산업이 맞아 안 맞아? 맞아. 사업시설을 개발 공급하는 것은 부동산업이 맞다니까. 근데 사업시설을 관리하는 것은 부동산업이 아니래니까. 그것까지 기억하시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예, 정리를 하시고. 이번에는 이제 제2장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로 가셔야 되는데 역시 교재를 한번 꺼내 주시기 바랍니다. 교재. 우리 시크릿 노트입니다. 8쪽 갈게요. 8쪽 가셨어요? 8쪽 가셨으면 칠판 보시고요. 여러분들 저랑 복합 개념의 부동산하고요. 복합 부동산하고 한번 구분해 보겠습니다. 자, 3개 결합됐는지 2개 결합됐는지를 보는 거야. 자, 잘 보세요. 법경기가 결합이 됐어요. 그럼 무슨 부동산? 복합 개념 4글자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토지하고 건물하고가 일체로 결합이 됐어요. 그럼 무슨 부동산? 복합 부동산. 그래서 몇 개 결합되면? 3개 결합되면? 몇 개 결합되면? 2개 결합되면 이렇게 공부하시는 겁니다. 자, 다시 법경기 3개 결합되면 말 짧게 말 길게 복합 개념의 부동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토지하고 건물, 토지하고 정착물 이렇게 2개만 결합이 되면 말 짧게 복합부동산 이렇게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복합부동산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잘 보시고 법경기가 결합되면 복합부동산이다. X. 토지 건물이 결합된 건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다. X. 이거 틀리는 사람도 공부 진짜 안 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안 할 수가 있지? 법경기는 복합 개념, 토지 건물은 복합입니다. 동의어 좀 기억할게요. 동의어. 자, 법과 경제는 그 형체가 눈에 보여서 안 보여서? 안 보여서 무형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기술적 측면은 그 형태가 눈에 보여 안 보여? 보여. 이거를 유형적 측면이라고 하는데 학자들에 따라서는 얘를 물리적 측면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요거 3개 동의어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따라하세요. 기술적, 물리적, 유형. 이 3개가 모두 같은 말입니다. 시작. 기술적, 물리적, 유형. 유형적 측면이 기술적 측면이 하나밖에 없어요. 법경기 중에서는요. 얘를 학자들에 따라서는 물리적 측면 그러기도 합니다. 오케이? 근데 법 옆에 숫자 얼마 뭐가 있어요? 2가 있죠. 자, 문제 풀다가 협의광의가 떴어. 협의광의가 뜨면 무슨 부동산? 법률적 부동산이 됩니다. 법률적 측면의 부동산이 됩니다. 오케이? 경제적 측면의 부동산은 따라합니다. 3본 생소상. 한번 해봐. 시작. 산이 뭐야? 자산. 본은? 자본. 생은?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 그리고 기술 측면은 공자 위반합니다. 뭐라고요? 공자 위반.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묻는 거니까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0.5초 만에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자산은 무슨 개념이죠? 경제적 개념이고 자본은요? 경제적 개념이고 자연은요? 기술적 개념입니다. 기술적으로 같은 말로 같은 말로 유형적 측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가 몇 개 있어요? 3개 있는데 이거 구분 못하시면 좀 그래. 자본은요? 경제적. 자연은요? 기술. 조금 늦다. 좀 조금씩 늦어요 지금. 자산은요? 경제적. 토지는 생산재입니까 소비재입니까? 그러면 따라서요. 둘 다. 둘 다. 토지는 대표적인 뭐지만 생산재지만 관광지 같은 경우는 토지를 소비재로 사용되는 경우도 없다 있다? 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예. 그리고 혹시나 싶어서 또 한 번 해봅니다. 알겠지. 설마 모르겠어. 에이 설마. 자 여러분들 기간은 뭐죠? 유량. 시점은 저량. 우리 유량 공부하기로 했어요. 저량 공부하기로 했어요. 저량 공부하기로 했죠. 그래서 유량은 제가 쭉 한번 소개해 드릴 테니까 편하게 들으세요. 임대료, 지대, 소득, 소비, 지출, 신규 주택 공급량 뭐 이런 것들이 생산량 이런 것들이 유량입니다. 주택 거래량 이런 것들. 저량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시작. 제, 자가, 보통, 단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한번 읊어볼까요? 재고, 자산, 가치, 보급률, 통화량, 단기, 인구. 여기서 요거 가져올 거예요. 자산. 자, 자산은 무엇과 무엇을 자산이라고 하냐면 자본과 부채를 합쳐서 자산이라고 합니다. 자, 천천히. 내 돈을 뭐라 그래요? 자본. 남의 돈은 부채 합쳐서 자산. 그럼 방금 소개해드렸던 자산, 자본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자산, 자본 이런 것들은 법 경계 중에서는 무슨 개념이고? 경제적 개념이고 자산, 자본 이런 것들은 유량, 저량 중에서는 저량 개념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예. 그리고 여러분들 부동산이 10억짜리예요. 얼마짜리? 10억. 이 10억을 뭐라고 부르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10억을 부동산의 가치라 그래. 뭐라고요? 가치. 얼마짜리죠 이거? 10억짜리예요. 부동산의 가치. 똑같은 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혹시? 총투자액이라 그래요 이걸. 뭔 투자액? 총투자액. 근데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부동산의 가치 총투자액은요 항상 내 돈과 남의 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내 돈과 남의 돈. 내 돈을 지분 그러기도 하고 자본 그러기도 합니다. 남의 돈은 부채라고 합니다. 지분이 2억이에요. 그럼 부채가 얼마? 8억이겠지. 그래서 요 10억을 뭐라고 부르기도 하냐면 자산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방금 했잖아. 자산은 누구와 누구의 합이다? 자본과 부채 합이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10억이라는 것을 어떻게 읽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에 뭐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가치. 그 다음에 뭐요? 총투자액. 그 다음 뭐요? 자산. 자산은 누구와 누구의 합이에요? 자본과 부채 합인데 우리 부동산학은 부동산의 고가성 때문에 뭐를 좀 강조하는 편이냐면 요 놈을 좀 강조하는 편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다 부채를 올릴게요. 뭘 올린다고요? 부채를 올린다. 올린 다음에 전체 부동산의 가치 중에서 부채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내 자본 분의 부채인 경우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럼 대답 한번 해볼까? 이거 얼마짜리였어? 10억. 요거 얼마? 8억. 80%가 있죠. 요거 아까 내 자본이 얼마였지? 2억. 부채가 8억. 그럼 숫자 4 나오거든. 이거 400%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몇 프로? 400%. 전자를 무슨 비율이라 그래요? 이거 모르면 큰일 납니다. 방금 부채 비율 하신 분들은 반성하세요. 대부 비율이고요. 내 자본분의 부채 400% 있죠. 이걸 무슨 비율이라 그래요? 부채 비율이라 그래요. 그럼 대부 비율과 부채 비율은 공통점이 분자에 뭐를 올리는 건데? 부채를 올리는 건데 전체 값어치 중에서 부채는 무슨 비율이고? 대부 비율이고 내 자본분의 부채는 무슨 비율이에요? 부채 비율입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대부 비율과 부채 비율을 갖다가 1초 만에 식변하는 요령을 알려드릴까요? 이거 아무한테도 얘기해 주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얘기 안 해주고 여러분들만 알 거예요? 100% 미만 숫자들이 나오면 다 대부 비율이에요. 무조건 대부 비율이에요. 근데 물론 100% 미만 숫자들도 있는데 100을 초과하는 숫자들이 나오면 무조건 부채 비율이에요. 왜냐하면 자 갑시다. 10억짜리 부동산을 사는데 은행에서 10억 빌려주는 경우는 잘 없잖아요. 아니 상식적으로 10억짜리 부동산을 사는데 10억을 빌려주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럼 보통 은행에서는 10억짜리 부동산에는 10억 미만의 돈을 빌려주잖아요. 그럼 대부 비율은 100%를 잘 넘어요? 못 넘어요? 물론 이제 부동산의 가격이 폭락하는 경우에는 대부 비율도 100을 초과할 수 있긴 합니다만 그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나면 제배에서 50%, 60%,
70%, 80%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전부 다 무슨 비율이고 대부 비율이고 남의 돈이 내 돈보다 많아지는 경우가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니까 5억짜리 부동산 사는데 내 돈 2억 받고 남의 돈 3억 가져오는 경우 있잖아. 그때 2억 분의 3억이 된다고. 이게 150%가 돼 이게. 그러니까 부채 비율은 남의 돈이 내 돈과 같아지는 순간부터 100이 되기 시작해서 남의 돈이 1원이라도 많으면 100을 초과하는 숫자가 나와버립니다. 그 집에서 100%, 150%, 200%, 400% 이런 말이 뜨면 무조건 무슨 비율이 되는 거예요. 부채 비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이걸 가려도 여러분들 80%짜리가 하나 있고 400%짜리가 하나 있어요. 어? 하나는 대부 비율이고 하나가 부채 비율이라면 80%가 당연히 무슨 비율이고 대부 비율이고 400%는 부채 비율이 되는 겁니다. 디폴트값 분자는 뭐? 부채. 근데 이게 전체 자산분의 부채 그러면 무슨 비율이고? 대부 비율이고. 맞아요? 아니 아까 자산하고 부동산의 가치는 같은 말이라고 했으니까. 내 자본분의 부채는 무슨 비율이 되는 겁니까? 부채 비율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시간부터 자산, 자본, 부채 모든 것, everything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산, 자본 이런 게 나오면 법경계 중에서 무슨 개념인가요? 경제적 개념인가요? 자산, 자본 이런 게 나오면 유량, 저량 중에서는 저량 개념인가요? 부채를 어디다 올리고? 분자에 올리고 전체 자산분의 부채는 무슨 비율이고? 대부 비율이고 내 자본분의 부채는 부채 비율입니다. 80%는 무슨 비율이고? 대부 비율이고 400%는 무슨 비율이죠? 부채 비율이죠. 그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예, 오케이. 이번에는 이거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자, 협의 부동산과 광의 부동산을 구분하는 기준은 토지 및 거정착물일까요? 토지 및 거정착물이 아닐까요? 토지 및 거정착물이 아닙니다. 토지 및 거정착물은 협의에 속해 있어요? 광의에 속해 있어요? 둘 다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그럼 뭐 갖고 구분하는 거죠? 준부동산 갖고 구분하는 겁니다. 자, 그럼 잘 보시고 토지 및 거정착물만 있고 준부동산이 없으면 협의, 준부동산도 있으면 광입니다. 이때 협의 부동산도 동의어가 4개나 있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협의, 좁은 의미, 민법, 토지 및 거정착물. 이 4개가 모두 같은 말입니다. 협의 부동산은 좁은 의미 부동산 맞습니까? 어디에 규정이 있어요 이게? 민법 99조 1항의 규정이에요. 그게 누구라고요? 토지 및 거정착물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기술적 개념을 물리적 개념, 유형적 개념이라고 했듯이 협의 부동산은 좁은 의미의 부동산이고 민법상 부동산이고 토지 및 거정착물인데 이 협의 부동산이 어디에도 속하기 때문에 광의에도 속하기 때문에 토지 및 거정착물은 협광의를 구분할 수가 없고 협광의를 구분하는 유일한 기준은 뭔데? 준부동산인데 준부동산은 잘 놓으세요. 준부동산은 공시 방법을 뭐나 뭐로 공시하는 거죠? 등기나 등록으로 공시하는 겁니다. 그 원래는 부동산이 아니었지만 부동산에 어떻게 해요? 준하여 취급되는 거 맞습니까? 질문 드립니다. 모든 준부동산은 소유권 대상이 된다. 됩니다. 아니긴 뭐가 아닙니까? 됩니다. 모든 준부동산은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모든 준부동산이? 예. 모든 준부동산은 감정평가할 수 있다. 모든 준부동산은 부동산 중개 대상물이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준부동산은 뭐까지는 되는데 소유권, 저당권, 감정평가는 되는데 모든 준부동산이 중개대상물이 되는 건 아니에요. 중개대상물이 되는 준부동산은 딱 2개. 누구랑? 임목하고. 누구요? 재단. 재단은 누가 있어요?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거는 중개사업법령 시행령 2조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준부동산이 중개대상물이 되는 건 아닌 게 중개대상물이 되는 준부동산은 딱 2개. 재단 임목하시면 돼요. 뭐라고요? 재단 임목. 재단에 누가 있고? 공장재단, 광업재단. 임목은 그냥 임목입니다. 이번에는 준부동산의 종류입니다. 준부동산의 종류는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 등의 뭐야? 기계 종류. 맞아요? 공장재단, 광업재단 등의 재단 종류, 어권 임목 등의 기타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시험이 좀 어렵게 나오면 이 중에서 등기로 공시를 하는 놈과 등록으로 공시하는 방법을 구분을 합니다. 자,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자, 준부동산은 방금 등기나 등록으로 공시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맞아요? 네, 등기하는 것들 다 알려드릴게요. 20톤 이상의 선박. 주로 기관으로 움직이는 선박인 기선과 도추로 움직이는 선인 범선만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배에 끌려다니는 부선은 100톤 이상인데 뭐 그거까지는 필요 없어요. 기선하고 범선 기준으로 20톤 이상. 그다음에 재단 2개 있었어요. 무슨 재단? 공장재단, 그리고 광업재단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등기합니다. 그리고 임목이라는 놈이 있는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임목은 일단 뭐 하는데? 등기하는데 얘는 반드시 한 그루의 수목이어야 됩니까? 수목의 집단이어야 됩니까?
그렇지. 임목이란 말을 쓰려면 딱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됩니다. 수목 한 그루가 아니고 수목의 뭐이며 집단이며 뭐 되었을 때 등기되었을 때. 수목의 집단들이 등기되었을 때 얘를 뭐라 부르기로 했다? 임목이라 부르기로 했다. 맞아요? 그럼 등록하는 것들 기억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중부동산 8개밖에 없는데 등록 4개 빼고는 다 등기니까. 아시겠어요? 뭐요? 자동차, 건설기계, 그다음 뭐야? 항공기, 그다음 뭐야? 어업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집에 그 물고기가 크는 곳을 뭐라 그래요? 어항이라고 하죠. 어항인데 그 큰 어항이 아니고 좀 작은 어항이에요. 아시겠어요? 예. 나도 하면서도 좀 현타가 오긴 하는데 이 큰 어항 말고 큰 어항들은 등기하고 작은 어항들 등록해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뭐 어항은 등록한다고요? 작은 어항. 작은 어항은 등록합니다. 자가 뭐지? 자동차, 건설기계, 어업권, 항공기. 그래서 이렇게 암기 끝냅시다. 작은 어항 등록, 나머지 등기. 시작.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내가 이거 왜 걱정하는지 아세요? 분명히 시험장 가서 자 보자 작은 어항인데 근저당인가? 막 그러고 가야 돼. 작은 어항이에요. 작은 어항. 큰 어항 말고 작은 어항. 분명히 있다니까. 내가 걱정돼서 그래 내가. 분명히 있다니까. 작은 어항 등록, 나머지는 등기. 이렇게 이해하시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이해하셨죠? 예. 이번에는 저랑 이거 한번 해볼게요. 말 나온 김에 하는 겁니다. 자, 일로 오세요. 자, 복합부동산이라는 표현이 뜨는데 복합부동산은 자, 한번 대답해 보세요. 토지를 감정 평가하는 방법은 무슨 법이에요? 공시지가 기준법. 건물을 감정 평가할 때는요? 원가법을 쓰나요? 근데 토지와 건물은 무슨 평가할 때요? 일괄 평가할 때는 무슨 법을 써요? 거래사례 비교법. 그래서 일괄 밑에다가 숫자 3을 써놓으시고요. 절 보시고 대답하세요. 우리 부동산에서 일괄이 총 몇 번 나오냐면 4번 나오거든요. 몇 번이요? 4번. 4번 뜨는데 그중에서 3번이 거래사례 비교법이에요. 한번 해볼게. 토지 건물 일괄 평가할 때 거래사례 비교법.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 소유권의 대상 부분과 구분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 부분과 대지 사용권을 일괄해서 평가할 때는 거래사례 비교법. 살림은 원래 구분평가예요. 산지하고 임목을 구분합니다. 이때 임목은 거래사례 비교법이고 소경목림은 원가법인데 얘들을 일괄평가하는 경우 있거든요. 누구와 누구를? 산지하고 임목을. 그때 무슨 법 써요? 거래사례 비교법입니다. 하지만 중요합니다. 공장재단 알고 계세요? 공장재단은 뭐가 떠도 일괄이 떠도 수익하는 법 씁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럼 대부분의 일괄평가들은 무슨 법을 쓰는데? 거래사례 비교법을 쓰는데 공장재단만은 일괄이 뜨더라도 무슨 법을 쓴다? 수익환원법 쓴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셨죠? 하신 거 맞아요? 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저랑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토지정착물이 있습니다. 토지정착물. 여러분들 대답하세요. 대답 잘하셔야 돼. 종속적인 정착물은 토지정착물이 아니에요. 맞아요? 독립적인 정착물은 근데 토지정착물이 아니에요. 토지정착물이에요. 그러니까 종속적이냐 독립적이냐의 구분 실익만 있는 거지. 둘 다 뭐가 맞아요? 토지정착물이 맞아요? 근데 여러분 대답하셔야 됩니다. 동산이죠, 동산. 동산은 토지정착물이 아니에요. 얘는 토지정착물이 아닌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대답 한번 해보세요. 담장, 국어, 자연식생, 단연생 식물, 경장 목적이 아닌 수목은 토지정착물 맞다 안 맞다? 맞는데 무슨 정착물이다? 종속적인 정착물이다. 그럼 종속적인 정착물은 토지와 분리해서 양도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분명 토지 정착물은 맞는데 토지 따로 이거 따로 팔아먹을 수 있는 정착물이 있어요. 토지와 분리 양도가 되는 정착물이 있다니까요. 그게 무슨 정착물인데? 독립 정착물인데 몇 개 있다? 4개. 그 4개를 지금 암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건물이요. 맞아요? 두 번째는요.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류 과실이요. 세 번째는요. 명인방법 갖춘 수목이나 등기된 임목입니다. 이게 어차피 수목인데 명인방법 갖추었을 때는 뭐라 부르고? 수목. 그 수목이 집단들이면서 등기됐을 때는 뭐라 불러요? 임목. 그러니까 명인방법 갖추었을 때는 수목 그러는 거고 등기됐을 때는 임목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토지 농작물? 타인 토지 농작물입니다. 자, 근데 중요합니다. 건물은 언제부터 건물로 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건물은요. 사용 승인 받았을 때 OX X, 등기했을 때 OX, X, 신축 중이어도 건물로 봅니다. 독립적으로 봅니다. 대신에 3개는 완성돼야 됩니다. 뭐요? 주벽, 기둥, 지붕. 요 3개는 완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암기할 때 이렇게 암기하기로 했죠. 내 건물 죽이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건물
주기지. 주가 뭐야? 주 몰라? 주벽, 기, 기둥, 지붕입니다. 작은 어항은 뭐 하기로 했고? 다 까먹었다. 등록하기로 했고. 내 건물은 뭐 하지? 주기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암기하면 뭐합니까? 모르는데. 작은 어항은 뭐 하기로 했고? 등록하기로 했고. 내 건물은 주기지. 내 건물은 주기지. 작은 어항 등록입니다. 그런데 아예 정착물조차 아닌 게 있어요. 동산인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수차요. 누구요? 가수차. 가수가 타고 다니는 차는요, 동산입니다. 가수차 동산, 가수차 동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가 뭐야? 가식 중인 수목, 수확물, 경작 수확물, 차, 임차 인정차물, 가수차, 동산 해야지. 내가 가수차인데 가수차면 어떡해? 작은 어항은 등록하고 내 건물은 주기지. 가수차는 동산, 가수차, 동산, 작은 어항, 등록, 내 건물, 주기지. 내 건물, 주기지, 가수차, 동산, 가수차, 맞아요. 뭐 아니래. 뭐 맞는데 아니래. 뭐 가수차, 동산. 오늘도 커피 사준 것 같은데? 아, 그럼 오케이. 가수차, 동산, 작은 어항은 등록.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예. 문제는 좀 이따 풀겠습니다. 시겠습니다.